뉴욕 증시는 인텔과 델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소비심리 악화 소식 등으로 인해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9일 만에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상승한 데 따라 경기 회복 기대가 증폭되면서 올랐습니다. 10월 물 WTI는 0.3% 높아진 72달러 74센트에 마쳤습니다. 일본의 8.30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다민당을 대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54년 만에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 뒤 이르면 4달 이에 늦어도 달 이전까지 국무총리를 포함하는 개각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교체 범위는 청와대와 내각 모두 중폭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인아입니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소비심리 악화 속에 부업권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9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요. 0.38% 떨어져서 9,544로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도 소폭 밀렸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유럽 증시 역시 기술주가 견인을 했습니다. 2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강부업권에 든 가운데 특별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1.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장중에 조금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글로벌 경제연구소에서 남은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는 9일 만에 약세를 보였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또 올랐어요.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 심리가 부진했다는 결과에서 나스닥 다우지수는 소폭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 다우지수는 그래서 9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것은 인텔과 델 컴퓨터가 호재가 나오면서 그 예상치보다 경기 전망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이 됐고요. 뉴욕 증시는 최근 7주 중에 6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수익률로 볼 때도 한 6개월 동안 상승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네. 소비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상승했던 지수가 하락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약세를 지속하다가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그 9일 연속 상승을 한 후에 지금 주가 지수는 전반적으로 그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상승세를 그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최근에 6개월 연속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차익 경계 매물이 그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그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것을 이제 반영하듯이 미국 국채 가격과 달러 가격이 그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마감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인텔과 델 실적 관련 호재 때문에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결국엔 소비 심리 악화가 다우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얼마나 안 좋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가의 그 호재로 반영이 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비 지출이 지금 3개월 연속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그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 지출이 이 3개월 연속 상승함에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는 65.7로 하락을 했습니다. 배경에는 그 고용 불안으로 소비자 심리들이 여전히 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지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심리는 지갑은 조금 열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만은 크게 완전히 돌아섰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심리를 주식시장에도 반영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월 66이었던 미시간대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이제 65.7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지난 4월에 65.11의 최저치라고 하는데 또 다른 소비 지표가 있었죠.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7월 소비 지출이 나왔는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호재가 못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개월 그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것은 그 미국 경제가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리고 주식시장도 함께 이제 그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저축률을 보면은 지금 2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높은 그 실업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소비 지출이 지금 3개월째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적 그 부진으로 이어질 그 우려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그 최근에 미국의 그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팔면서 정부의 일정 지금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비 지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소비 지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가계 지출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계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계 지출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차 판매에 의한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비 지출 3개월 연속 이런 부분이 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지표들이 나오기까지는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시적인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에 주로 의존해서 7월 소비 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었기 때문에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역시나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지 못했는데 기술주가 또 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 지출이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생각보다 시장에 그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유통주, 소비주들이 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의 영향으로 월마트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그 유통 소비 대표주들이 이 다우를 구성하는 유통 소비 대표주들이 악세를 보였고요. 지난주에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 머크라든지 이 보잉, 제약 대표주 머크와 보잉은 1%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주들이 선전을 했는데요. 네. 기술주들은 인텔과 델 컴퓨터가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기술주들이 이 강세를 그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달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의 그 컴퓨팅에 사용되는 이 칩 수요가 다음 이번 분기, 다음 분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델 컴퓨터 역시 이 델 컴퓨터는 그 일반 소비자들 소비 시장의 일반 그 컴퓨터, 일반 컴퓨터를 판매하는 유통주이기 때문에 이 델 컴퓨터 역시 또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도 나쁜 실적은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다음 분기 역시 이 실적 전망치를 좋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제 선전하는 배경이 그 인텔과 델의 호전이었고요. 미국 소프트웨어 중에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라는 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실적 전망치를 30%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아루바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요. 아루바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를 50% 이상 그리고 옴니비전 테크놀로지도 역시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선전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다우지수는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9일 만에 약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또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 증시를 또 맞게 되는데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고용 지표가 또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많습니다. 우선 주 초반에는 이제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31일 월요일에는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됩니다. 시카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1일에는 화요일에는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수가 그 다음에 수요일에 그 9월 2일에는 자동차 판매 공장 주문이 발표가 되고요. 이러한 제조업이라든지 공장 관계의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표되는 지금까지 공장들의 그 기업들의 재고가 낮아졌기 때문에 공장들이 서서히 그 공장 생산을 늘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 지수들은 그 양호할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이 넘었을지 관심사고요. 예. 수요일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FOMC 의사록은 지난달에 있었던 연준리의 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주기 때문에 연준리의 연준리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에는 역시 주택 건설업체 대표주입니다. 허브네니언이 이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되고 9월 3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4일에 마지막 금요일에는 8월 실업률이 발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목요일 금요일에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라든지 이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 실업률은 9.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건 역시 호재로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실업률은 그 경제 지표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가 우선 살아나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9.5%로 조금 오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들은 개선될 것이다 하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 국제유가는 보니까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는 72달러를 넘어서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서부텍사스 중진류가 경기 낙관을 유가는 경기에 의해서 주로 움직이는데 유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미국의 경기라든지 세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가는 강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뉴스타라 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종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일본 총선이 열렸는데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54년 만에 정권 교체를 눈앞에 두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제 단독 과반수를 확보를 하면서 사실상 54년간의 자민당 정권 교체가 지배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예. NHK 개표 방송에 따르면은
그 30일 오전 3시 현재 그 민주당이 총 그 480개석 의석 가운데요. 그 단독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그 307석에서 308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총선에 승리함에 따라 그 일본 정치사는 그 1955년 그 창당한 그 자민당에 의한 장기 집권이 일단락되게 됐는데요. 네. 그 일본 총선 결과로 인해서 그 한일 관계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일본 이런 글로벌 역학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그 한일 관계에서는 그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 신사 참배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 개방에 어떤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 한일 FTA가 그 속도를 내게 되는 등 여러 면에서 좀 우리에게 좀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이제 글로벌 역학 관계인데요. 사실 일본이 과거 그 잃어버린 10년을 거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많이 퇴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가운데 그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미국이나 글로벌 모든 시각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모든 그 대중국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일본이 부상하게 되면은 사실 그 일본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떠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일본 이제 삼국이 새로운 트로이카를 형성하는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 그 미국이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요.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고 또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일본 이 삼국 간의 그 외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 증시가 연일 상승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 2000대였던 정말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을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보다도 주가가 오히려 더 높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그 사상 최고치에 달하던 때가 그 지난 2007년 그 10월 30일이었는데요. 그 당시 지수가 그 2064.85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한 28일 기준으로 그 코스피 지수가 그 1607.94포인트니까 그 최고와는 아직 격차가 많은데요. 네. 이런 가운데 그 개별 종목 중에서는 2007년 10월 말보다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략 뭐 15개 종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 세부적으로 보면요. 그 세방전지, 그 NC소프트, 그 삼성전자, 또 삼성 SDI, 그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그 현대자동차, 금호전기, 녹십자, 이 삼진제약 등이 이제 그런 주가 그 개별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세방전지의 경우 그 2008년 10월 말에 주가가 6,420원이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지난 8월 28일에는 23,700원으로 무려 그 269% 올랐거든요. 네네. 그 다음으로 그 NC소프트가 그 15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삼성 SDI도 무려 그 102% 올랐습니다. 또 녹십자도 그 84% 상승했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도 각각 그 38%, 53% 상승했는데요. 한마디로 이들 종목의 경우 그 코스피 지수가 그 사상 최고치 때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오른 종목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IT라든가 자동차 관련 섹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들 기업의 특징이 뭘까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코스피를 대표할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들을 보면요, 그 지적하신 대로 뭐 IT나 자동차 관련주가 많았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신종플루 관련 주들도 많았는데요. 일단은 이들 기업들의 특징을 좀 나눠보면요. 우선 그 글로벌 기업들이라는 특징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그 삼성전자, LG전자인데요. 그 이들 기업은 그 전체 매출에서 그 해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90%가 넘는 기업이거든요. 사실 그 무늬만 한국 법인이지 실제는 외국 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역시 그 글로벌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매출 구조가 국내 법인에서 이제 그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그 차세대로 주목받고 있는 그 2차 전지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특징인데요. 그 세방전지와 그 현대모비스 이제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또 신종플루와 관련한 기업들도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도 특징인데요. 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IT, 자동차, 2차 전지, 이제 가전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은행, 건설, 무역 이렇게 트로이카주로 많이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전통 제조업의 중요성이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요. 예. 그 차세대 제조업이 그 주식시장을
다시 이제 그 주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놓고 지금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보니까 또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요. 세제 개편안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 하는 의사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법인 소득세 감면을 한 2년간 유예하자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치권 특히 그 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제 개편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정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이런 추세라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경우 국회 논의 심의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그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그 정치권에서 그 보완 의사를 밝히고 있는 항목은 한 6, 7가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우선 그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그 법인 소득세 감면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이 그중 하나인데요. 네. 그 한나라당 주장을 보면은 그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 등 그 긍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그 내년부터 적용될 그 법인 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가 있습니다. 그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그 정치권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또 그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또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등이 그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항목들이고요. 네. 이에도 그 임시투자세액 일몰 폐지, 또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국회에서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발 더 나가서 그 야당에서는요, 에어컨과 TV 등 이제 그 대용량 에너지 소비 제품에 붙이려는 그 개별 소비세도 네.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정부 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나라당이 특별히 법인 그리고 소득세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라는 것은 정말 기업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라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업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 세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정부 당초 안대로 지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 이제 당초 예정된 그 법인세 소득세 인하만으로도요. 그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 여기에는 뭐 점점 악화되는 뭐 재정 건전성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 정부가 그 추정한 그 예상 세수 감소액을 보면요. 2010년부터 그 2012년까지 그 법인세, 소득세, 그 종부세를 예정대로 인하하게 될 경우에요. 그 3년 동안 총 그 17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법인세가 한 9조 원가량이고요. 소득세가 4조 원에 이르고 종부세가 5천억 규모인데요. 여기에 또 소득세 법인세에 붙이는 이제 농투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그 총괄적인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은 약 17조 5천억에 이른다는 설명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그 정치권이나 정부에게 그 부자 감세, 증산 서민 증서를 비춰지면서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아마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국회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요, 그 세제 개편안이 이곳저곳에 수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정부가 추진하려던 그 중산 서민층에 관련된 비과세 감면 폐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 무산된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개편이 당초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특별히 경제부처, 기획재정부 같은 곳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항상 그래왔는데요. 이번 세제 개편도 어떤 제대로 된 조사보다는 그 정부 차원의 어떤 그 시각에서 짜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세제 개편에서 정부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부처 리더십 악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차관이 경질되는 등 그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 현재 추세라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그 세제 개편이 상당히 변색될 여지가 있고요. 그 결국 이제 경제부처의 수장들이 책임 묻고 사퇴하는 등 뭐 경제부처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전 예약제로 해서 9월부터 실시가 되는 보금자리 주택 아마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자리도 좋고 또 분양가도 낮아서 당첨만 되면 정말 몇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듯 싶은데요. 보금자리 주택 청약 전략을 또 좀 특별히 짜주신다라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뭐 지적하신 대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네. 그 대표적인 경우 뭐 당첨만 받으면은 몇억 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된다.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현재 보금자리가 공급되는 지역이 뭐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청약 전략을 보면요. 일단은 청약자들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그 강남 쇄골과 그 서초 읍면 지역에 몰릴 것 같은데요. 청약 자격 이제 서울 지역 거주자면서도 그 청약 저축 가입자가 청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강남 세곡과 서초 읍면의 경우는 그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한 18년 이상, 예. 그러니까 한 216회 이상 납입해야 그 당첨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격 요건을 가지신 분은 신청하셔도 무난히 당첨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 납입 횟수가 18년 이하라 그러면은 그 강남보다는 그 이제 경기 하남 등 그 수도권 외곽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로 현재 또 그 보금자리 주택에는 그 민영주택도 일부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근데 민영주택은 이제 내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내년 공급 예정인 민영주택을 노려보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선택 방식 그리고 분양 방식 또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들었는데 몇 지망에 어디를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적인 일반 주택과는 좀 다른데요. 그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면서 좀 특이한 이제 방법을 제안하게 됐는데요. 네. 그 입주자 선택 방식이 1순위가 거주지역, 그 2순위가 지방순위, 그 3순위가 그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그 납입 총액이 적더라도요. 그 2지망보다도 1지망을 우선순위로 쳐주는 방식이거든요. 또 그 정부는 이제 9월 중으로 그 계략의 설계도와 주택형 등을 공개한 후에 그 예비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그 4개 시범주거 중에요. 그 1지망과 2, 3지망을 직접 선택해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 사전 예약자를 통해서 그 분양분의 80%를 정한 후에요. 나머지 20%는 그 차후에 그 본 청약을 통해서 다시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인데요. 또 그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주택 청약자, 그 다자녀 장애인 등 그 특별 공급 대상자들도 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청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대상자별 물량을 보면요. 일반 공급이 35%, 그 신혼부부가 15%, 또 근로자 생애 그 최초 주택 청약의 20%, 그 다자녀와 장애인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인기 지역을 일지망으로 써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앞두고 뉴욕 증시가 소비심리 악화 속에 보합권 혼조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38% 밀린 9,544를 기록하면서 9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올랐는데요. 인텔과 델에서 실적 관련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65.7을 기록해 전월에 66에서 하락했고요. 지난 4월에 65.1보다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떨어져 시장의 실망감을 키워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